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아까 지방 예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세입과 세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세가 총 25개였구나. 그 중에 지방세는 11개. 그런데 핵심적인 게 재산세였구나, 취득세였구나, 이런 거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남양주 예산이 1조 8천,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구나.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는 흑자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네요. 근데 제가 다시 한 번만 확인만 시켜드리는 걸로 하죠.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예산은 누가 편성을 했죠? 남양주시청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미리 다 수렴도 하고 해서 시청이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예산을 얼마로 하고 또 수입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보내요? 남양주시의회로 보내죠. 그러면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이것이 알맞게 편성을 했는지, 정말 필요한 건지,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따져보죠. 따져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삭감을 하고 또 정말 필요한 거는 그대로 놔두고 또 필요한 거는 또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요. 그래서 편성하는 거는 남양주시청에서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하는 거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래서 편성과 심의 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참여예산 제도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시장님이나 그다음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 해줘요 라고 제안을 해서 사업이 반영되면 되는 건데 그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시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혹은 시의원님들한테 혹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한테 편지를 쓴다던가 아니면 SNS로 이런 사업 해주세요 한다던가 도의원님들한테 제안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제안한 거를 누가 심의하고 결정을 하죠? 네, 공무원들이 심의하고 결정을 해요. 제안은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이 한 건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참여예산은요? 제안하는 거는 당연히 아까처럼 똑같이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네,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즉 시민 혹은 도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반영률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여기에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의회,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로 넘어가면은 시민들, 도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거는 가급적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민주주의하고 간접 민주주의 그런 상징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대로 넘어가죠. 그렇게 된 배경에는 과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500억을 주민들이 막 제안한 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500억을 딱 만들었어요. 그때 142건 500억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딱 넘겼더니 시의회에서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시민들이 다 모여서 심의하고 심지어 토론까지 해서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한 우리 시민들의 참여예산 사업을 시의원 당신들이 뭔데 이걸 삭감했냐고 그냥 이렇게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게요? 네, 서울시의회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의
주민들의 그러한 그 과정,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면서 대부분 예산을 살려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확정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삭감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올려가지고 꼭 되게 한다든가, 혹은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올라와서 꼭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다음에 나중에 누구의 실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이런 걸로도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참여예산 제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참여예산의 가치인데요. 이 가치에서 우리 꼭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긴 내용들이 우리 책에 지금 쓰여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말씀드려요. 참여와 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대화와 소통. 그리고 배제로부터 포용. 이런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지역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장애인들 테마 여행 보내주기. 지역 주민들은 아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여행 가고 싶어도 쉽게 못 가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특히 그 발달 장애인들이 그분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발달장애인들 다 모아서 비행기 한 대 띄워서 가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녀오는 이런 게 있었죠. 정말 이렇게 주민들이 이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는 참여예산 사업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여예산 사업을 했던 것 중에 장애인들 테마 여행 보내는 걸 했었어요. 어떤 자치구에서. 그랬더니 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업도 제안을 했구나.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였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참여예산 제도를 하면서 이웃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란 무엇인지 다 아는 거죠. 네, 까만 글씨로 된 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숫자로 반영이 안 되면은 그냥 빌공짜, 그냥 공약으로 끝나버리죠. 그냥 꽝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번이 아니고요. 예전에 한 7년 전인가요? 8년 전인가 그때 대통령 선거 할 때 모든 후보가 노령연금에 대해서 얼마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는데 막상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그게 정부 예산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재정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게 푼돈 대통령 선거할 때는 얼마 준다고 크게 얘기했다가 막상 그냥 용돈만 주는 거네. 이런 비판도 좀 있긴 했었죠. 여튼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이 재원 지출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할 줄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치 판단. 이 사업의 효과가 바람직한가 혹은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가 이런 거. 그래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두 개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그 이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죠? 이게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낸 피 같은 돈을 내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지방자치 아니겠어요? 지방자치의 핵심은 결국은 돈이죠. 이 돈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최고인 거죠.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더라도 거기에 힘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시민이 결정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주인인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 의회 의원님들이 항상 목에 힘이 들어가요? 돈줄을 쥐고 있잖아요.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죠.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한다.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요. 시청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주민은 우리들이 감사한다는 거죠. 사실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아직 보시기에 뭐 불필요한 곳에 혹은 꼭 저렇게 했으면 아까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인기 위주의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산위원님들이 아시거든요. 이 사업들의 내용. 그리고 심지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어떤 게 들어왔어요? 주민참여 예산 제안하고 심사하고 하는 것,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남양주 시청의 예산, 전체 경기도에 대한 예산, 이거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디에 내요? 의회에 내면 의회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지금 남양주시 혹은 경기도의 예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럼 그거를 반영해서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그러한 취지가 있죠.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참여를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의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여기에 4가지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우리 주민들이 힘들까요? 예, 주민들도 안 하던 걸 하려는 게 힘들죠. 사실은 더 힘든 사람들은 시청, 도청에 이 주민참여예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또 예산과 공무원들. 과거에는 공무원들끼리 그냥 쭉 모여가지고 예산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제는 주민들 의견 다 수렴해야 되고 이렇게 또 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설명하고 의견을 받고 뭐 이런 절차들 예산학교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이 참여예산 제도가 잘 되려면 아까 시청, 도청의 지원 되게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양쪽의 협력이에요.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우리 지역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예산을 알뜰살뜰 잘 쓰고자 하는 취지구나. 여기에 서로가 협력해 주는 것도 처음으로 하는 길이기도 하고 지금 뭐 몇 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길인데 서로가 이 지방자치의 확장, 이해라는 차원에서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으로 공무원들과 우리 참여예산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나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주민 주체의 원칙, 주민들이 정말 주체이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 책임의 원칙을 또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예산학교도 온라인으로도 하기도 하고 설명들을 얼마든지 하죠. 그리고 평가하고 환류하는 거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전 과정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참여예산 제도의 일반적인 기본 절차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크게 4단계예요. 참여예산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하는 단계, 그리고 위원회, 우리 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가장 큰 역할이신데 위원회의 심의 단계,
심의하고 나서 예산안을 반영해서 의회로 보내서 확정 짓는 이게 4단계로 크게 진행이 돼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뭐 하반기 되면 좋아지겠지. 그때 가서 정말 다 같이 모여서 그럼 신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웬걸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이렇게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뭐 다들 지금 올해는 다들 상반기 해야 될 거가 하반기에 진행되고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일정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참여선 위원님들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아실 것 같아요. 혹시나 이번에 처음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이걸 잘할 수 있겠나?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내가 예산의 흐름, 뭐 예산에 대한 용어, 뭐 이런 거 내가 잘 모르는데 전혀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잘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조금 더 낫게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항목이 뭐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은 다 알아가요. 그런 거구나. 그런데요, 공무원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 즉 뭐 길가의 조명이 어디가 어두운지, 어느 지역에는 뭐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는 어떤 동네는 보행길이 어린아이 통학로가 뭐 나쁘다든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개선하면 되는 거죠. 혹시 뭐 돈도 별로 없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참여예산 제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돈 많으면은 어르신, 네, 무슨 사업이요? 그거요? 10억? 예, 껌값이네.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서 무슨 사업 뭐 필요해요? 예, 괜찮아, 100억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쓸 곳은 많은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알뜰살뜰 쓸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 시작했던 곳이 어딘지 아시죠? 네,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과거에는 정말 선진국처럼 잘 살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여기 이제 뭐 부정부패도 있는 곳도 있었고요. 브라질에 포르토 알레그레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시장이 새롭게 당선됐어요. 당선돼서 딱 왔더니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봐야지 쫙 펼쳤더니 어떻게 돼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건 너무너무 많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다 결정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점점 더 발전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가지고 있죠. 저도 브라질 가서 실제로 하는 광경을 좀 봤는데요. 정말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참여예산 제도를 이렇게 제도로만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할 때 뭐 지방의회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게 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은 편성할 수 있는 편성 권한과 심의할 수 있는 심의 권한을 구분을 해놨죠. 자, 편성은 누가 해요? 남양주시 경기도청이 편성을 하고요. 예산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의회로 보내면은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시의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에는 이 의원님들이 오해를 해가지고요. 왜 주민들이 참여 예산을 하고 있어? 저거는 우리 시의회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는 바람직하구나, 필요하구나 이런 걸 단정해 줬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구분이 딱 돼서 하고 있고요. 도리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정말 잘 완성되려면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얼마든지 조언과 자문 혹은 요구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양주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공손하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여예산 제도로 올라갔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 혹은 도의원님들께 잘 말씀드리고 협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뵐게요.